어머니, 저는요? 자, 여기 있다. 송편 6개. 어머니는 5개를 큰아들 앞에 놓았다. 그렇게 작은 아들을 마다하며 키운 큰 아들이지만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눈보라 치는 한양 성문 밖. 초라한 행색의 늙은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 어머니가 그 꼴로 안채에 들어오시면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동생까지 팔아서 네 혼인시켰어.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이 듣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한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구독이라는 정표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경상도 동네 포구 마을에 호러미 박 씨가 2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 죽은 뒤 박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내장을 발라내고 젓갈을 담그며 2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대수였습니다. 저 아이는 장사꾼 머리가 있네. 겨우 10살인데 벌써 어물전 시세를 꿰뚫고 있어. 마을 객주 영감은 박 씨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대수는 내가 본 아이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영특하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장사꾼이 될 상이야. 하지만 작은 아들 소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4살 때 홍역을 알아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셈도 느렸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생선이 20마리면 한 마리에 2푼씩 받으면 얼마냐? 박 씨가 물으면 소수는 한참을 손가락을 꼽다가 30푼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대수는 40푼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시세로는 3푼은 받아야 합니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박 씨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수는 하늘이 내린 복인데 소수는 내 전생 죄값인가 보다. 집안에 먹을 것이 들어오면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웃집에서 추석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송편 6개가 전부였지만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송편 5개를 대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대수 많이 먹어라. 너는 머리를 써야 하니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어머니, 저는요? 소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그물이나 손질하면 되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박 씨는 가장 작고 가장자리가 터진 송편 하나를 던지듯 주었습니다. 소수는 그 작은 송편을 2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환하게 웃으며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오래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소수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박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소수야, 빨리 갯벌에 가서 조개 캐오지 않고 뭐 하냐? 어머니, 근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소수가 창밖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야지. 아궁이 불이 꺼지면 우리 대수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안 가. 12살 소수는 너덜너덜한 속옷을 입고 헌 집신을 질질 끌며 갯벌로 내려갔습니다. 한쪽 눈이 흐릿한 채로 파도를 피해가며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조개를 캤습니다. 조개를 캐다가 소수는 바위 틈에서 떨고 있는 새끼 물개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추운가 보네. 소수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새끼 물개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좀 덜 춥겠다. 그 바람에 소수의 옷은 더 너덜너덜해졌고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나는 움직이니까 괜찮을 거야. 돌아오는 길에 미끄러져 조개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소수는 다시 일어나 조개를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씨는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가져왔어? 빨리 삶아서 형 줘라. 그 사이 대수는 따뜻한 방에서 주판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대수야, 춥지? 우리 아들은 큰 장사꾼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빛낼 거야. 공부만 해라. 소수에게 밥을 줄 때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대수에게는 하얀 쌀밥에 생선조림과 김치를 푸짐하게, 소수에게는 보리와 조를 섞은 식은 밥에 소금물을 뿌려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소수가 결코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형을 극진히 따랐습니다. 형님, 오늘 객주에 가시지요. 제가 형님 집신 새로 엮어드릴게요. 소수는 밤새 집신을 엮었습니다. 대수는 동생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내가 형 잘 섬기면 나중에 내가 큰 장사꾼 되면 너도 덕 볼 테니까. 박 씨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소수야, 너는 형 뒷바라지나 잘하면 된다. 그게 제 운명이에요. 세월은 흘러 대수가 25이 되었습니다. 대수는 부산포에서 제법 큰 어물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신부는 동네 양반가의 무남동녀 옥분이었습니다. 예쁘고 영리하지만 속이 깊지 못하고 허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에는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예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대수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몽땅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소수에게 말했습니다. 소수야, 내 배를 팔아라. 어머니. 그러면 저는 고기잡이를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의 배에 품삯 받고 타면 되지 않냐. 소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 낡은 고깃배를 팔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수는 남의 배에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1시에야 돌아왔습니다. 한쪽 눈이 흐릿한 채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매일 바다에 나갔습니다. 형님이 좋은 혼처를 만나셨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소수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대수가 혼인하는 날, 소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소수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소수가 정성스럽게 만든 나무 배 모형과 조개 껍데기로 만든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예쁜 조개랑 나무 조각을 주워서 만들었어요. 형님 댁에 두시면 행운이 올 거예요. 대수는 그 조악한 선물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거지같이 만들어 놨네. 하지만 박 씨가 그래도 받아라. 동생 정성인데. 대수는 마지못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형님,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매일매일 형님 잘 되시라고 용왕님께 빌게요. 혼인 후 대수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부산포에서 가장 큰 어물전 주인이 되었고, 한양에까지 해산물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가 큰 상단을 차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대수를 찾아가 봐야겠다. 아들이 그렇게 큰 상단을 차렸으니 바쁠 만도 하지.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어요. 소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안 돼. 내가 따라오면 우리 대수가 창피하다. 너는 여기 남아서 집이나 지켜라. 소수는 보자기에 말린 생선과 직접 담근 젓갈을 싸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길에서 시장하시면 잡수세요. 박 씨는 한양까지 보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대수가 사는 커다란 기와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수야, 대수야, 나 엄마다. 하인이 나와서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신데요? 나는 이 집 대감님의 어머니요. 우리 대수 좀 불러주시오. 잠시 후 대수가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위풍당당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한가해지면 간다고 했잖아요. 반가워하기보다는 화를 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어머니,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단 행랑채로 가 계세요. 어머니가 그 지저분한 차림으로 안채에 들어오시면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랑채는 좁고 어둡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대수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수의 아내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쟁반에는 식은 밥과 시래기국, 그리고 곰팡이, 핀 장아찌가 전부였습니다. 하인들도 먹지 않을 찌꺼기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지만 저 꼴이 뭐람. 저런 시어머니 둔 것도 창피한데. 옥부는 하인들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수가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곧 더 큰 상단을 위해 바빠집니다. 제가 일본과 청나라까지 거래를 트려고 하거든요. 오, 그거 경사로구나. 그럼 나도 함께 있어야지. 그게,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향이 편하실 겁니다. 대수는 주머니에서 은자 선양을 꺼내 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대수야, 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냐? 쫓아낸다뇨? 그냥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머니도 고향이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소수 배까지 팔아서 내 혼인시켰어. 소수 아팠을 때 약값 아껴서 너 객주에 보내고. 그런데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버리는 거냐?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이 듣습니다. 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흘 후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할멈, 나가셔야 합니다. 내감님은 이미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밖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박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썩 가세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집 주인들이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박 씨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녀는 한양 성문 밖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대수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눈발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박 씨의 몸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막, 소수야? 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 위에 쌓인 눈을 급히 털어내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소수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말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소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어머니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한겨울에 속적삼만 입은 채로 말입니다. 너는 춥지 않냐?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따뜻하시면 돼요. 소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소수야,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형님께서 어머니를 내쫓으셨다고. 저는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보름을 걸었어요. 집신이 내 켤레나 달았습니다. 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어머니는 제 어머니잖아요. 제가 지켜드려야지요. 그렇게 소수는 어머니를 업고 나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고향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수의 집은 반쯤 무너진 초가집이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수를 구박하고 제대로 된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신기하게도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준비를... 어머니가 형님께 가신다고 했을 때부터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불을 지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춥지 않게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지요? 제가 죽 쑤어 드릴게요. 소수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품삯을 더 많이 받아서 쌀을 조금 샀어요.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랑 미역도 캐왔어요. 소수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 뜨겁지요. 제가 후후 불어드릴게요. 박 씨는 죽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수야.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애미가 밉지도 않느냐? 나는 평생 너를 구박하고 형만 편애하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업어주신 거 다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눈이 아파서 못 볼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무당집까지 열리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등이 참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어머니 업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놈아. 박 씨는 소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소수는 날마다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왔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시리시리시지요? 제가 따끈하게 해드릴게요. 박 씨는 그런 소수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저지른 죄를 깨닫고 참회했습니다. 소수야, 나는 내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배도 돈도 집도 다 대수한테 줬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수는 배도 받고 돈도 받고 장사 미천도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아니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소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배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상단도 가졌지만 저는 어머니를 가졌어요. 형님은 다 가져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못 가져갔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배고 돈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박 씨는 아들을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니?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 씨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요. 하지만 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큰 상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야, 내가 죽으면 형한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라. 바닷가에서 캐온 조개 껍데기 몇 개면 족하다.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수야, 나는 이제 행복하단다.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몇 달은 제대로 살았어. 너 덕분에. 그리고 얼마 후 늦봄 어느 화창한 날, 박 씨는 소수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소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었네. 그래도 소수가 효자여서 다행이야. 대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을 보내 은자 10냥을 전했을 뿐입니다. 소수는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답니다. 소수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법한 바닷가, 꽃을 가득 꺾어와 관 주위를 장식했습니다. 어머니, 예쁘지요? 그날 밤 소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소수의 흐릿한 눈을 어루만졌습니다. 소수야, 고생했다. 내가 평생 너를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갈게. 다음 날 아침 소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흐릿했던 왼쪽 눈에 시야가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괴롭혔던 심한 흐림이 씻은 듯이 가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소수는 어머니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효자에게는 복이 온다더니. 몇 년 후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수가 사기 거래에 연루되어 상단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옥분도 그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수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라한 행색에 부끄러워서 마을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수에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멀리서 소수를 보았습니다. 소수는 어머니 무덤에 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날씨 좋지요? 형님은 잘 지내실까요? 제가 매일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버렸는데, 동생은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어느 날 소수가 장터에 나가는 길의 뒷모습이 대수 형님 같아서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형님 맞네. 다 쓰러져 가는 폐가에 형님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형님이 저리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못 왔구먼. 소수는 가끔 형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쌀과 생선을 몰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형님도 어려우실 텐데. 대수는 어느 날 그 음식과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형님, 몸 건강하세요. 소수. 대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수야, 나는 정말 나쁜 형이었어.
결국 대수는 소수를 찾아갔습니다. 막, 소수야. 형님. 소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이세요. 소수는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소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대수는 울었습니다. 형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어머니를 버리고 너를 무시하고. 형님, 무릎 꿇지 마세요. 형님은 제 형이잖아요. 소수야, 용서해줘.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형님은 제 형이고, 저는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수가 끓여준 조개죽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수야, 나도 여기서 너를 도와도 될까? 물론이지요. 형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작지만 튼튼한 집이 되었습니다. 대수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상단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소수는 여전히 바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형제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형님이 지금 마을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정말 잘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자는 소수였습니다. 배도 없고 돈도 없지만 사랑이 가득한 소수가 진짜 부자였어요. 형님, 행복하시지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소수야, 너 덕분이야. 저도요, 형님. 형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두 형제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 성공, 명예?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가 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됩니다.